특수전과 특수부대의 이야기. 지난 시간 정말 특수부대가 많이 발전해오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태성호 기자님 그리고 홍희범 편집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에 제가 2000년대 들어서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2000년대 들어서 떠오르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테러 뭐가 있었죠? 9.11 테러 아닌가요? 맞습니다. 9.11 테러가 벌어지면서 이야 이거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구나. 특수부대, 특수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죠. 예, 맞습니다. 영화 12 솔저스에서 나온 바와 같이 이 9.11 테러로 이제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제일 먼저 아프가니스탄 땅을 밟은 병력들이 있습니다. 바로 CIA의 특수작전대와 그리고 소수의 미군 특수부대원들이에요. 이들이 가서 그러면 막 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지고 하는 재래식 전투를 했냐? 아닙니다. 미군의 어떻게 보면 가장 유리한 점 중에 하나가 막강한 이 공군 자산이죠. 그래서 이들이 미 공군 자산을 이용해서 탈레반에 반하는 아프간 군벌과 규합을 해가지고 탈레반의 세력들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파괴를 했습니다. 그래서 탈레반의 탱크가 있다. 그럼 공중지원 불러서 파괴시키고 탈레반의 병력이 모여 있다. 그러면 영화에서 보듯이 공중지원 불러서 파괴시키고 이들이 비록 소수였지만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의 전쟁의 청사진을 다시 보여주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비록 소수였지만 많은 전공을 세우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약간 특수전의 방향도 조금씩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특수전이 어떻게 보면 정규전을 이끄는 그런 시대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특수전도 하면서 정규전에도 개입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여기도 쓸 수 있고 저기도 쓸 수 있는 카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9.11 테러 이후에 아프간 전쟁까지 이제 지나가면서 장비에 있어서도 무기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을 것 같고 변화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난 20년간 그러니까 테러와의 전쟁 시기 중에 어떤 발전한 게 그 이전 40년 동안 벌어진 변화를 합친 것보다 더 크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네. 특히 재미있는 게 그 이전보다 민간 업체가 주도해서 변화하는 어떤 양상이 더 거세집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이전에는 군에서 이런 걸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민간 업체들이 입찰을 해요. 그럼 입찰한 다음에 군의 요구대로 만들어가지고 갖다 바치면 되는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네. 9.11 이후에는 그 반대의 경우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민간 업체에서 만들고 그러니까 직접 개발한 다음에 이걸 군에다 제시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게 있네 하고 써보시고 그러면은 특수부대나 특히 특수부대에서 이거 좋네? 라고 쓰든가, 이거 안 돼, 그러고 안 쓰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크게 늘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군에서 주도할 때보다 어떤 장비의 진화나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 주문 생산 방식이었다면 그렇죠. 이제는 시장 안에서의 약간 경쟁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서 더 퀄리티도 높아지고 이 부대에서 원하는 장비에 있어서도 되게 다양하게 나오지 않을까요? 이게 단순히 부대에서 원하는 장비를 만든다는 수준을 넘어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부대에서도 이런 거 있네? 이러면 되겠네라고 거꾸로 민간에서 자극을 받아가지고 수요가 창출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군대에서는 부대에서는 상상을 못했던 걸 민간에서 정말 신기술로 개발한 다음에 이래도 써봐요. 안 살래. 써봐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그러고서는 원래는 계획이 없던 지출을 하게 만드는. 그래서 실제로 요즘 보면은 그러니까 9.11 이후에는 많은 선진국 대테러 부대들이 그러니까 특수부대들이 예산을 정한 다음에 그거를 부대 재량 내에서 쓸 수 있게 옛날 같으면 뭐 미리 지출 계획 세우고 뭐 입찰 요구서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복잡한 행정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렇게 예산 범위 안에서 이걸 사라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은 예산을 미리 어느 정도 정해주고 그 안에선 어느 정도는 자유롭게 사라. 필요한 거 갖다 써. 이런 경우도 많이 늘어났어요. 물론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이쯤에서 좀 아둔한 질문 하나만 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저희가 흔히 굉장히 개그 소재로도 많이 쓰이는 게 해병대하고 특수부대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야, 707 튀김 내가 먼저지. UDT가 먼저지.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도대체 남자들은 왜 그러는 거예요? 너 김태희가 사귈래, 못 사귈래, 송혜교가 사귈래 이런 질문도 왜 하는 거예요? 그게 인류를 발전시킵니다. 이러한 고민들이요. 근데 그게 좋습니다. 요새는 남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얼마 전에 이 모 프로그램, 이 특수부대 출신자들이 나와서 경합하는 프로그램이 유행을 한 다음에 맞아요. 여성분들도 어디 부대가 제일 세? 막 이러고 계세요, 요새. 예. 네. 그러면 그래서 질문이 뭐였죠? 네. 전 세계에서 제일 센 테러 부대, 이 대테러 부대 혹은 특수 부대라고 한다면 태 기자님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아봤습니다. 예, 뭐 여러 채널을 통해서 받아봤는데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특수부대 없는 국가를 뽑는 게 특수부대 있는 국가를 뽑는 것보다 더 쉬워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 있다. 수많은 부대에서 특수부대가 있고 서로 그 중에서 내가 최고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국가에 누가 세냐 이런 것도 어려운 질문이고 어느 지역에서 어느 조건으로 그들이 붙을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결수죠. 우문현답입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작전의 이 특수 목적에 그렇죠, 따라서 그렇죠. 달라질 수 있겠다. 그렇죠. 참고로 최강을 누군지는 가리기 힘들지만 네. 가장 유명하고 가장 권위가 있는 특수부대는 하나가 있어요. SAS? 맞추셨습니다. 아니 지금 이 얘기 지금 네이비실 대북으로 외우는데 다 듣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SAS는 딱 한마디면 하면 돼요. 그래서 니네 아빠 누군데? 그러면은 다 고개를 숙여요. 형님이십니다. 아버님이십니다. 요 정도 요쯤에서 제가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어요. 네. 이 정도 되면은 이 보시는 분들이 야 특수부대 그럼 특수부대만 있으면 전쟁 다 끝내겠네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아닙니다. 특수부대는 굉장히 잘 훈련되고 굉장히 좋은 능력을 가진 대원들이 좋은 장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부대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특수부대는 소수고 보급도 한정돼 있어요. 그들이 작전을 지속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제대로 갖춰진 정규군의 지원이 없으면 특수부대는 제대로 활동할 수 없어요. 그래서 특수부대가 맞는 키다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특수부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언제 한번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특수부대 지원한 나라별로 어떤 테스트를 하고 있는지 최근에 어디 무슨 엄청난 자갈밭을 기구 뭐 구르고 뭐 거의 피멍이 드는데 그거를 뭐 한다든지 아니면 전기선을 되게 여기 위치까지 해서 그거를 기어간다든지 뭐 굉장히 다양한 테스트들도 있고 이러는데 과연 누가 저런 특수부대에 지원을 하는 걸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예, 일단 나라마다 지원 자격은 다른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일반인도 지원은 되지만 네.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은 우선 육군 특수전 부대들 같은 경우는 최소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육군에서 2년을 일단 복무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지가 않아요. 무조건 2년은 최소한 맞춰야지. 그러니까 2년 혹은 그 이상. 일단 그게 최소한의 조건이고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면은 일반 병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2년이 복무 기간이 2년이 안 되니까. 그렇죠. 오. 네. 그래서 선진국들 대부분은 모병제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일정 기간 해당 군에서 복무한 사람이 가지 처음부터 특수부대로 지원하는 길은 대부분의 나라에는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미육군 특수부대에서는 지원자들에게 우선 6주간의 가입교 과정을 줘요. 여기서는 뭐 누가 떨려나거나 그런 게 없지만 그 과정에서도 체력 단련, 독도법 교육, 필기 시험 같은 꽤 힘든 과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6주간 가입교 과정이 끝나면은 그 다음부터가 진짜예요. SFAS, 스페셜 포시스 어세스먼트 셀렉션이라고 쉽게 해서 이게 진짜 선발인데 24일 동안 19km 산악구복 이게 진짜 뛰어야 돼요. 19km 산에서. 그다음에 뭐 각종 체력 테스트, 수영 테스트, 장애물 코스, 아까 말씀하신 뭐 철조망 밑에서 기고 이런 것도 포함되고 32km 무장 행군 뭐 이런 것들 하고 있죠. 그렇게 하는 이 극한 단계 이 24일의 테스트가 진짜 힘든 거고 대부분은 여기서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24일을 거치면은 비로소 정식 대원으로 인정을 받을 턱이 없죠. 또 있어요?
그걸 통과한 뒤에도 무려 6단계 거치는 각종 이게 그때부터는 정식 특수부대원에게 필요한 각종 기술과 어떤 전술을 훈련을 시키는데 그 과정이 최소한 1년이에요. 와. 보직에 따라서 2년씩 걸리기도 합니다. 와. 왜냐면 뭐 의무병 이런 거 특수부대 의무병은 진짜 응급처치가 가능한 의사에 가까운 수준의 어떤 의료자 실제로 응급구조사 결과를 다 받아요. 엄청나네. 그러니까 미 해군의 SEAL팀 같은 경우도 비슷한 어떤 선발 과정이 있는데 그 거의 과정에 유명한 지옥주가 있어요. 이 버즈라는 교육, 지옥주가 포함된 버즈라는 교육은 수중폭파 특수전 기본 교육이라는 건데 이게 세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27주, 총 27주의 교육인데 그중에 첫 번째 단계가 7주로 진행이 되는데 신체 능력 강화 주간입니다. 아, 이름만 들어도 무섭다. 정확하게는 신체 능력 강화 그 단계가 되는 거죠. 거기에 맨 마지막 주 7주차에 실시되는 게 무수면 훈련, 지옥주 훈련이에요. 아. 지옥주 훈련을 하게 되면 잠을 정말 재우질 않아요. 5일 동안.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이 밥을 먹으면서는 그래도 좀 자겠지. 그러지도 않습니다. 밥을 못 먹으면은 그냥 잠만 안 재우는 게 아니라 훈련을 계속해야 되니까 밥은 본능적으로 먹게 되는 거예요. 먹느라고 눈은 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 물어보잖아요. 훈련이 어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반 이상을 기억을 못해요. 기억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 한마디로 극한의 고통을 잊기 위해 뇌가 기억을 지워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참고로 그 지옥주를 정말 무사히 통과하면은 포기 안 하고 우선 특권이 주어져요. 24시간 동안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자는. 아, 정말 그때는 이 교관들이 막사에다가 침대 다 해주고 정말 수발 다 들어주고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잘 수 있게 해주고. 근데 또 무서운 게 있어요. 네. 후반 이틀 정도 가면은 교관들이 일부러 이 훈련생들한테 거리를 둔답니다. 왜요? 이 훈련생들이 너무 육체적으로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 있는 상태다 보니까 온갖 면역이 떨어져가지고 온갖 병균이 꼬이는 상태라고. 그래서 실제로 그거를 일주일 동안 리포트 취재했던 미국 기자 하나도 그거 취재한 다음에 정체불명의 몸살에 걸려가지고 한참 고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부대나 특수부대는 약간 그런 게 있나 봐요. 좀 있죠. 체력적으로 극한까지 몰아넣어서,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체력적으로 극한까지 가서 이 사람들이 버티나 그거를 보는 게 있는 거죠. 사실 선발 과정만 따지자면 저 부대원들은 자긍심을 가질 수밖에 그렇죠. 없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이 얼마 전에 인터넷 이 영상에서 굉장히 유명한 게 아니 저렇게까지 훈련생들을 모질고 뭐 인격적으로 저렇게까지 못되게 해야 되느냐라는 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실제 전투나 전쟁에서 그렇죠. 더 하잖아요. 사실은 이 훈련 기간은 이 사람들이 이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뽑는 과정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자격이 없는 사람을 떨궈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떻게든 떨궈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심사위원들의 몫이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2년의 이 기간을 두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특수부대원이 되고 싶어서 지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단기간에는 판단할 수 없는 게 그 사람의 진짜 인간의 본성이죠. 근데 2년 정도 근무를 하게 되면 그 부대에서 그 사람의 평판이 나옵니다. 인사고과.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특수부대원들이 되면 그럼 이들이 과연 무슨 작전에 투입이 될까? 이미 우리가 몇 가지는 이야기했었죠. 네. 뭐 특수전, 인질구출 작전. 하지만 특수부대가 예전부터 계속하던 작전들은 더 다양합니다. 그리고 장거리 정찰도 있고요. 그러니까 특수정찰이 포함된 장거리 정찰도 있고, 그리고 비정규전, 대게릴라전, 해외 방어 원조라는 작전이 있는데 이건 쉽게 설명드리면 지금 우리 아크 부대가 UAE에 가서 하는 거랑 비슷한 작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군을 훈련시켜주고 그리고 군을 육성해주는 뭐 이런 작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예전엔 없었지만 요새는 가장 중요하게 올라간 것 중에 하나가 민사심리전입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SNS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싸우고 있다, 쟤네들은 못 싸우고 있다, 계속 활발하게 이 심리전을 펼치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민사심리전단이 특수전 부대의 카테고리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특수전 카테고리 안에 아예 들어와 있어요. 그들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작전만 하고 끝이냐? 그러면 이 교범대로, 책대로만 하면 되겠네? 아닙니다. 여기 또 복잡한 게 또 하나 남아 있어요. 군 통수권자나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모든 임무를 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일은 아니겠죠? 요새는 개인적인 일을 시키면 마편에 걸립니다. 마음의 편지에. 그렇죠. 예, 참고로 이 현대 특수부대들은 어떤 부대가 있으면은 뭐 딱 하나의 임무 이런 임무만 맡고 이런 경우는 없어요. 네. 한 부대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교차 수행이 가능한 이런 식으로 훈련이 됩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AS 같은 경우도 모든 대원들이 CRW 경험을 다 갖추는 식으로 임무를 로테이션 해가지고 결국은 모든 대원들이 그 부대 안에서 하기로 했던 임무들은 다 수행하고 그다음에 707 육군, 그러니까 육군의 특수부대라고 뭐 해상 침투 훈련 안 받는 게 아니고 낙하산 점프 안 받는 게 아니고 반대로 해군의 C팀이라고 뭐 해상 침투만 하고 이런 건 절대 아닌 거죠. 그 육군 특수부대라고 해도 막 손 묶고 막 바닷속으로 잠수해서 막 탈출하는 거라든지 헬기 레펠이라는 거지 이런 것도 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속 군이 다른 거지. 그러니까 물론 그 소속 군에 따라서 임무의 무게 중심은 좀 다르겠지만 할 수 있는 건 근본적으로 대부분 다 같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렇게 좀 이 부대원들의 어떤 굉장히 개개인의 능력이 세고 그리고 채취장부터 생명이 걸려 있으니까 군기도 엄청 세요. 그 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을 낼 수 있는데 일단은 제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두 분에게. 네이비실 대원이 되기 위해서 훈련소에 들어가면은 매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잠에서 딱 깨자마자 이걸 해야 돼요. 예. 정답. 예. 스트레칭. 스트레칭. 예, 재미난 답변 예상한 것 중에 하나였고요. 예. 초코파이를 먹는다? 초코파이를 먹는다. 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면 뭐 하품을 한다, 기지개를 편다, 해장술. 운동장을 뜬다, 해장술을 한다. 이거는 좀 쉽게 나올 수 없는 답변이고요. 네. 어찌됐든 정답은 침대 정리예요. 침구 정리. 저 네이비실 가야겠네요. 왜요? 저 아침에 일어나면 친구 정리해요. 정리의 여왕이시구나. 근데 이건 질문이 조금 잘못된 거 아닙니까? 보통 일어나면 당연히 친구 정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의 친구 정리는 일반적인 친구 정리랑은 약간 달라요. 아예 딱 규율이 있습니다. 각을 잡아놔야 되고 베개의 위치도 정확하게 있어야 되고요. 접히는 이불의 선도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제가 자. 알기에는 그 자들고 와서 교관들이 검사한다고. 예.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군기랑은 약간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특수부대원이 되기 위해서 기본적인 소양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교육입니다. 가장 좋은 특수부대원이 누구냐고 저에게 누군가 물어본다면 저는 이럴 거예요. 반복되는 일상을 빠짐없이 할 수 있고 그 반복을 지루하지 않아 하는 사람이 특수부대원이 될 수 있는 자질이 있어요. 그래서 침구를 계속 정리하는 똑같게 정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훈련이에요. 말 되네. 안 그러면 매일 반복되는 훈련을 견딜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자면서 일어나자부터 이들은 특수부대원이 될 수 있는 자질이 없는지를 심지어 자를 동원해서 테스트를 받는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정말 특수부대원이 될 자격이 없을 것 같은 게 네. 이럴 것 같아요. 아니 이걸 왜 시키는 거야?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들은 이건 나한테 주어진 임무야, 당연한 거야라고 생각하고 반복해서 하는 거에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군기가 없는 대신에 강력한 규율이 있습니다. 미국에 델타라는 부대가 있는데 거기는 사격장이 지금도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요. 사격장이 1년 사시사철 대원들을 위해 오픈돼 있어요. 누구든 시간이 자기가 남고 가서 총을 쏠 수 있으면 가서 총을 쏠 수 있습니다. 탄도 마음대로 쏠 수 있어요. 와, 대신에 정해져 있는 사격, 자격 검증이 이제 거의 뭐 매달 실시가 돼요. 네. 거기서 떨어진다. 한 번 떨어지면은 책상에서 서류 작업을 해야 됩니다. 총을 못 쏘고. 예. 그러니까 실제 작전을 못 나가요. 두 번 떨어지거나 아니면 큰 실수를 한다. 델타에서 나가야 됩니다. 와, 그들의 생각은 뭐냐면 나로 인해서 우리 부대의 속도를 늦출 수 없다라는 거를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고 똑같은 잣대를 들이댑니다. 그러니까 절대 예외란 없다. 그렇죠. 정확한 규칙과 규범 안에서 지내야 한다. 미국은 딱 그 고, 노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기준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규율은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그 규율 때문에 필요 이상의 어떤 부담과 스트레스는 안 받는 그런 측면도 또 있긴 해요.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게 사실은 우리 부대의 속도는 우리 부대에서 제일 못하는 사람의 속도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1등을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냥 우리랑 동일한 수준의 작전을 할 수 있는 토양이 되는지 그 능력이 되는지를 그 이상만 되면 됩니다. 뭔가 전체적으로 그룹을 상향 평준화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의 작전에 필요한 수준은 여기까지야. 그러면 이 이상에 넘어가면 우리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순위를 가름하는 건 아무 그렇죠, 의미가 그렇죠. 없다. 예. 굉장히 합리적이네요. 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하루하루도 계획적으로 살고 규칙적으로 살고 모든 전투에 있어서도 치밀한 준비를 하기 때문에 다 성공만 할 것 같지만 그래도 특수부대도 사람인지라 분명히 실패 사례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있나요? 러시아에서 네. 90년대와 2000년 사이에 두 차례 인질극이 발생해요. 네. 체첸 테러리스트들에 의해서 한 번은 모스크바의 극장에서 인질 점거극이 생기고 두 번째는 학교를 점거하고 네. 두 사건 모두 정말 인질을 구출하지 않았어요. 앞에 모스크바 극장 구출 사건에서는 인질범들을 마비시킨다고. 수면가스였죠? 근데 문제는 수면가스가 거의 독가스 수준의 고농도.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마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인질들이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 규모와 넓이, 뭐 환기 시설 모든 걸 다 계산해서 요 정도로 하면 잠들 것이야라고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살아있는 모든 걸 다 눈 감게 만들어라는 정도의 농도로 그렇죠. 수면가스를 배포했던 엄청나게 거죠. 많은 인질이 죽고 범인들로 뭐 대부분 죽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뉴스 기억나시는 분들 많을 그렇죠. 거예요. 이게 네. 구출을 한 거냐 학살을 한 거냐 거의 싶은 레벨. 근데 그 뒤에 벌어진 베슬란 인질 구출 작전은 더 심해요. 진짜 범인들이 이게 인질을 잡고 있는데 작전의 시작 자체도 이게 계획되고 한 게 아니라 우발적으로 시작이 됐고 아이고야. 그러면서 이게 구출 작전이라기보다는 미친 듯이 교전이 벌어진 거예요. 범인들도 총을 쏘고 그 밖에 있는 군인들도 총을 쏘고 심지어 마을 주민들도 총을 쏘고 그 밖에 있던 그런 식으로 해서 사건이 끝나고 보니까 인질도 뭐 몇백 단위로 사망해 있고 범인들도 죽고 있고 또 군인들도 죽고 있고 뭐 정말 이런 참극이 벌어진 거죠. 이게 학생들이 많이 죽었죠. 엄청나게 많이 죽었죠. 정말 정말 그때 출동했던 그 러시아 대테러 부대 지휘관들도 죽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싸우는 쪽에선 싸우는 대로 정말 목숨 걸고 싸웠는데 그렇다고 정말 어떤 영웅적인 결과가 나왔냐 그러면 또 그것도 아니고 정말 아무도 성공한 사람이 없는 그런 어떤 참극이 벌어진 거죠. 내가 가슴 아픈 이야기를 토대로 결국 발전하는 특수부대가 돼야 될 텐데 네. 그러면 눈을 돌려서 우리는 어떤가? 네, 이거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의 특수부대 내놓을 만합니까? 뭐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봐야죠. 아, 예. 그렇게 끝낼 겁니까? 아 그러면 안 되죠. 예. 일단 우리 군 특수부대의 역사에 대해서부터 좀 간단하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군 특수부대의 시작, 그 기원을 따지자면 결국 6.25로 가야겠죠. 당시에 우리 좀 복잡한 게 우리 군이 주도한 특수전보다는 유엔군과 미군, 그러니까 유엔군에 의해서 주도된 특수전이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됐어요. 뭐 북한 후방에 침투한다든가, 뭐 북한 바깥에 해안선 바깥에 섬들의 뭐 특수부대를 주둔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은 특수전을 수행을 했고 6.25 전쟁이 끝난 뒤에 어떤 이런 특수부대들이 뭐 해체가 되기도 하지만 또 일부는 우리 군 조직이 흡수가 돼가지고 우리 특수부대 전신이 되는데 이게 공수특전단이라는 조직이 이제 50년대부터 생긴 다음에 69년에 특수전사령부가 육군에 창설되면서 우리 오늘날 특전사의 모태가 됩니다. 또 육군뿐 아니라 해군도 50년대부터 수중파괴대라는 이름으로 어떤 해군 특수부대를 창설한 뒤 발전을 거듭해서 오늘날의 어떤 UDTC 특수전 여단으로 성장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공군의 경우에는 영화 실미도로도 유명해진 684 부대라는 부대가 창설이 됐는데, 근데 이거는 좀 공군의 어떤 정규적인 특수전 역사는 좀 벗어나 있는 게 원래는 대북 보복 부대였잖아요. 김일성 목 따라가는 부대. 그렇죠. 네. 하지만 이 부대는 결국 어떤 그
실미도 영화에서 나왔듯이 어떤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고 근데 공군 특수부대였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후방 침투를 해야 된다는 이유로 나도 수송기에 의존할 거라 이런 어떤 생각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각 군에서 이 경쟁적으로 그런 이 대응 부대, 그러니까 응징 보복을 할 수 있는 부대들을 경쟁적으로 육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신미도가 대표적인 것이지 각 이 뭐 육군 해군도 이런 걸 만들긴 했군요. 그럼요. 그렇죠. 육군은 기존에도 있었고 해병대는 그때 망치 부대라고 새로 만들었었고 그리고 공군에는 684 부대가 있었고요.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684 부대는 비극적인 추를 맞았고 실제로 우리가 아는 어떤 공군 특수부대의 어떤 조직과 임무를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78년에 창설된 공정통제반이 어떤 시초입니다. CCT. 저희 또 이 뉴스멘터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알고 계실 텐데 공정부대라는 단어를 요즘에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우리 군 특수부대의 역사도 거슬러 올라가면 70년을 훨씬 넘는 나름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군의 특수부대가 언제 처음 창설이 됐느냐는 연구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약간 기준이 다르긴 그건 해요. 맞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광복군이 우리 군의 이 모태니까 광복군의 특수부대가 있었으면 그게 시초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광복군의 특수부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지 않았겠어요? 있었습니다. 그래. 정답. 광복군 자체가 특수부대 아닌가요? 특수 목적부대죠. 네, 어떻게 틀린 말은 보면. 아닙니다. 진짜. 예. 네. 그래서 광복군에도 심지어 미국의 OSS와 협력하는 그런 부대가 있었고 그리고 영국의 SOE와 협력하는 부대가 또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수부대가 하나가 아니라 심지어 특수부대가 2개였고요. 아까 6.25 전쟁 당시에 유엔군 산하 특수부대가 더 활발히 활동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홍 편집장님이. 네. 한국군에도 특수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활발하게 활동을 못한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이 이유는 지금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자, 특수부대가 잘 걷고 잘 쏘고 잘 뛰어다니고 산에 잘 숨는 사람은 모두 다 특수부대원이 될 수 있죠. 네. 근데 그들을 투입하려면 자산이 필요합니다. 네. 공중으로 투입하려면 항공 자산이 필요하고 수중으로 침투하려면은 해상 자산이 필요하겠죠. 네. 당시 대한민국 국군엔 자산이 없었어요. 탱크도 없었는데요, 뭐. 그래서 그들을 투입할 수 있는 수단이 아주 한정돼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활발히 활동한 거는 유엔군 산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군에도 특수부대가 있고 정보부대가 있었지만 8240 부대처럼 유엔군의 지원을 받는 부대가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죠. 네, 두 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나라 특수부대도 굉장히 역사가 깊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서는 앞서서 외태 기자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인터넷 영상들을 통해서 뭐 UDT라든지 뭐 707 좀 많이 들어본 특수부대들이 있거든요. 이 밖에도 우리나라 특수부대 뭐가 있을까요? 예, 특수부대가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은 뭐 육군의 707, 해군의 UDT, 뭐 공군의 공정통제사 그리고 뭐 너무 많죠. 뭐 경찰특공대도 있고 해양경찰특공대도 있고 그리고 이사 화방특임대가 얼마 전에 이제 확대 개편돼서 화방특임대로 돼서 자 여기서 화방부대라는 거는 화생방 사령부 예하에 있는 특수작전을 하는 특별 부대를 뜻합니다. 아, 그럼 약간 독가스나 뭐 신경가스나 이런 거에 관련된 부대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북에서 만약에 화생방 상황을 만든다 혹은 테러 단체에서 이 화생방 이 무기를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하면 제일 먼저 출동하는 부대 중에 하나가 바로 화방 특임대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만 들어도 생소한 부대들 아마 있으실 건데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을 생각해 보면 그냥 특수부대 하면 공수부대 이렇게 많이들 그랬었죠. 하셨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특수부대의 개념이 넘어오면서 일반 국민들이 현대의 가장 특수부대 이름을 많이 들은 거는요. 아덴만 여명작전. 맞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특수부대가 저렇게 활약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었죠. 예, 맞습니다. 2011년 1월 21일 대한민국의 청해부대가 해적들에게 납부된 3호 주올리호를 구출하는 아덴만의 여명작전이죠. 상당히 어려운 작전입니다. 왜냐하면 구조물, 배라는 구조물이 아주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복잡해요. 네. 그게 정말 커요. 맞아요. 망망대해에 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작전을 하는 작전지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본국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작전을 개시를 해서 작전을 시작한 지 5시간 만에 선원 21명을 그리고 선박을 안전하게 구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한국군 특수부대에서 이런 정교한 작전을 해낼 수 있는 부대가 있구나. 심지어 해외에서도 각광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얘기를 쭉 해왔지만
인질 구조 작전을 하는 특수부대의 제일 목적이 뭐였죠? 인질을 안전하게 구하는 거죠. 인질이 다치면 안 돼. 인질이 죽으면 안 돼요. 그렇죠. 아덴만의 여명 작전에서 그래서 선장님 살리려고 정말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이 막 기도하고 막 그랬었던 기억나요. 그랬었죠. 예. 여기에 또 이 어떻게 보면은 에피소드 중에 하나인데 선구자가 한 명이 있어요. 당시 그 부대에는 그러니까 UDT에는 개인용 구급 장비, 총상 처치 킷이 지급이 안 돼 있었어요. 오. 하지만 들어간 대원 중에 한 명이 야 이건 언젠가 나 아니면 우리 대원에게 꼭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챙겨간 거예요. 와. 그래서 그 대원이 그 자신의 키트를 이용을 해서 그 석선장님에게 응급 처치를 하게 된 거죠. 만약에 응급 처치를 안 했으면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아니 거예요. 했어도 어떤 기존 방법대로만 했으면. 그래서 준비성이 철저해야 된다. 맞습니다.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참고로 이 아덴만의 여명처럼 해상 대테러 작전은 그 자체로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요. 이거를 진짜 특수부대의 실력을 가늠하는 굉장히 중요한 척도 중 하나거든요. 네. 이게 배를 타고 그냥 배도 아니고 정말 막 흔들리는 보트를 타고 그 큰 화물선 위로 올라가서 좁은 배 안에서 인질과 테러범을 정확히 구분해 사살한다. 그냥 좁기만 할 뿐이 아니라 어둡고 시끄럽고 정말 악조건을 다 갖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피하 식별을 하고 참 외과 수술을 집도한다.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그 난이도가 거의 그 상황에서 뇌수술을 하는 거와 비슷하다. 약간 이렇게 과장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정도예요, 진짜. 우리 영해도 아니고 정말 망망대해 해외에서 인질범을 사살하고 범인들을 체포하고 인질들을 구출하고 그리고 후송하고 그런 게 다 가능했던 거는 정말 특수전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군 전체 역량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특수부대가 특수 목적을 갖는 거의 뭐 전 세계 유일무이하죠. 북한이 지금 북쪽에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특수부대원들의 어떤 마음가짐도 다를 텐데 북한도 마찬가지겠죠. 특수부대가 있겠죠. 있죠. 게다가 수도 많습니다. 그래요? 예. 자, 대한민국의 군종을 나눠 보면 우리가 네. 흔히 어떻게 나눕니까? 육군, 육, 해군, 해, 공군. 공, 해병대. 해병대. 예, 이렇게 4개 군종으로 나누죠. 네. 북한군은 그럼 어떻게 나눌까요? 자. 일단 육해 공은 있겠죠? 그렇죠. 김정은 부대, 김정은 부대, 김정은. 뭐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뭐 인민군이니까 다 김정은의 부대는 건 사실인데 말씀하신 대로 육군, 해군, 공군은 있고요. 네. 해병대는 없습니다. 대신에 전략군이라는 게 있고요. 특수작전군이 있습니다. 즉 특수부대만 모아놓고 이들로 군종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특수작전을 할 수 있는 부대들을 이렇게 이 격상을 지켜서 이들을 대우를 하고 있다. 이거를 국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약간 일종의 정규군처럼 만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수작전하는 부대만 따로 띄어내서 육군, 해군, 공군과 위상을 동시에 딱.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육군의 특수부대가 포함되어 있고 그렇죠. 해군에 포함되어 있고 이런데 그게 아니라 따로 뽑아내서 그만큼 수도 많다는 거겠죠. 그만큼 수도 많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지금 북한의 총 특수전 병력은 약 20만 명 정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들도 이제 1급 부대와 2, 3급 부대가 나뉘어지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특수작전군, 그러니까 11군단, 이 폭풍군단을 위주로 하는 특수작전군이 있고 그리고 정찰총국이 있고 그들은 어떻게 보면 1성급, 그리고 그 2, 3성급은 정보부용 부대,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따지면 사실 메인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네요. 네, 그렇다면은 이 북한의 특수분대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좀 하나요? 예,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재래적인 그냥 무력을 사용하는 특수부대가 있는데요. 그들이 바로 이 특수작전군 내에 11군단, 아까 말씀드렸던 이 폭풍군단, 그리고 특수작전 대대가 있는데 특수작전 대대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707과 비슷한 임무를 수행을 합니다. 참고로 2016년 청와대 세트를 지어놓고 타격을 했던 바로 그 부대가 특수작전 대대고요. 그리고 이들과는 약간 이 스타일이 다른데 정찰총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찰총국, 예. 정보국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한국어로 치면은 국군 정보사령부랑 비슷한 부대인데요. 원래 그 전에는 대남 공작을 하는 부서가 이 노동당 산하에 있었어요. 그래서 노동당 산하의 대남 공작 부서와 그리고 북한군의 이 관련 부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부대입니다. 그래서 아. 2009년에 만들어졌고 지금은 국방위원회 총참모부 소속으로 되어 있죠. 이들의 임무는 평시에는 주변국에 대한 군사 정보 수집 그리고 요인 암살, 납치고요. 대동월북이라는 특이한 작전을 수행을 합니다. 대동월북? 예, 말은 어려운데 즉 뭐냐 하면은 아나운서님을 납치해서 북한으로 데려가는 작전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싫어요, 그렇죠. 싫어요. 예전에는 많았었어요. 그래서 납치됐는데 월북한 거 아니냐, 억울하다, 맞아. 우리 그렇죠. 가족은 월북하지 않았다 이런 일들 많이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런 일 없잖아요. 그래서 최근 이들이 벌인 일 중에 비교적 최근에 행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바로 2010년 4월 탈북자로 위장해서 국내에 잠입을 해요. 그런데 이들의 임무가 무엇이었냐? 잠입을 해서 황장엽 비서의 근황을 알아내고 그를 암살하는 그런 임무를 띠고 왔는데 다행히 우리 수사기관에 걸려요. 예, 체포가 됩니다. 아, 이제 이쪽은 진짜 갔어요. 네. 저희가 우리에 비해서는 흔히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특수부대 10%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병력수, 우리가 가진 총 병력수의 10%가 넘는 특수전 병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의 능력은 좀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라는 아.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앞서서 우리가 얘기했지만 특수한 게 특수하지 않은 그렇죠. 네. 우리가 흔히 특수전 요원들을 스포츠카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들기도 힘들고 운용 유지도 돈이 많이 들고 까탈스럽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총 병력수의 10%가 넘는 특수전 부대를 운영하고 그들을 잘 유지할 수 있다? 힘든 거거든요. 참고로 북한군 이 총 병력이 120만에서 130만으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특수전 병력은 자신들은 20만이라고 우겨요. 아. 10% 법칙에서 벗어난 거죠. 네. 그럼 북한이 20만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미국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렇죠. 미국에서 일단은 특수전 병력을 알아보기 전에 미국의 총 병력이 몇 명 그죠, 정도인지 그죠. 네. 200만 명은 안 될 것 같은데 미국? 안 됩니다. 예. 40만 명? 아닙니다. 139만 명 정도 됩니다. 우와, 그래도 많네요. 근데 특수전 병력은 약 6만 명 정도예요. 그렇겠네요. 아까 10% 미만이어야 어떻게 보면 그렇죠. 좀 이치가 맞다고 하셨으니. 퍼센티지로 보면 4.3%뿐이 안 네. 돼요. 5%도 안 돼요. 그런데 6만 명이 다 전투원인이 아닙니다. 6만 명 중에 그들을 지원하는 이 특수전 소속 인원들도 포함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대만 특수부대인 거지 특수전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행정도 하고 군수 지원도 하고 그런 것 사람들이 있는 거죠. 또 엄청나게 많이. 그것까지 다 합해서 포함해서 6만이라고요? 육만. 그렇죠. 그래서 대강 어림잡아서 왜냐하면 특수전 병력의 구성이 어떻게 되고 그들 중에 진짜 문을 차고 들어가는 병력들이 몇 명이라는 거는 다 극비예요. 그런데 그냥 연구가들 사이에서 통하고서 유추해 보는 게 3분의 1 정도 될 것이다. 혹은 그거보다 작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만 명 내외?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과 또 이번 시간까지 해서 특수전, 특수부대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역사와 함께 현대의 모습까지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미래 특수부대는 어떤 형태일까?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예. 미래 특수전의 방향이라는 게 결국은 미래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이거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특수전이 다른 병과들보다 미래전의 준비를 더 빨리 하는 부대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첨단 기술을 훨씬 먼저 받아들이거든요. 지금 뭐 하이브리드전, 뭐 유무인 복합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특수부대들은 그거를 대개 정규군보다 10년 먼저 합니다. 이미 지금 막 정규군들이 뭐 드론 띄우네 뭐 하는 것들 지금 특수부대들은 뭐 벌써 짧게는 10년, 길게 20년 전부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GPS라는 거 있잖아요. 특수부대들은 뭐 60, 70년대 GPS의 원시적인 형태가 나왔을 때부터 그걸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위성 통신을 응용한다든가 뭐 네트워크 통신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다 특수부대들이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특수부대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있으면은 정규군이 나갈 방법을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테마 방향이요. AI와 로봇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한테는 비밀로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특수부대나 미국 특수부대가 AI나 로봇을 활용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미 어떤 형태로는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계속 재래적인 특수부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특수전이
재래적인 전쟁에서 사이버 그리고 전자기전으로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사실 개전을 안 했다 뿐이지 활발히 전투는 진행 중이에요. 어떻게 말씀드리면 되냐 하면은 테러 조직에서 요새는 자금 관리를 대부분 사이버 공간에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특수부대는 사이버에서 그들의 자금을 관리하는, 자금을 운영하는 것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 작전이 성공하면은 오늘 일어날 테러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작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참고로 지금 사이버전이지만 전자전도 어떻게 보면 사이버전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전자전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돼 있어요. 지금도 최전선에서는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이 서로 지금 전자전을 통해 가지고 상대 통신을 마비시키고 뭐 통신을 감청하고 뭐 거꾸로 레이더를 마비시키고 이런 식의 어떤 주거니 받거니가 굉장히 강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전자전도 우리가 생각하는 특수전하고 좀 다르지만 나름대로 어떤 비정규전 내지는 특수전의 일환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영화 매트릭스에 예. 그 문어괴물이 막 그 로봇가 막 와가지고 잠수함 막 공격할 때 그렇죠, 그렇죠. 예. EMP 같은 거 빵 터트리면은 로봇가 후루룩 하고 전기 꺼지고 막 그런 느낌인 거죠. 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전자전의 중요한 일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번 시간 특수전과 특수부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특수전과 특수부대를 통해서 어떤 걸 좀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선생님부터 여쭤볼까요? 특수부대라는 게 사실 우리가 너무 선입관을 가지고 이건 특수부대라고 하는 것보다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특수전 부대를 다양하게 운용하고 창설하고 운용할 수 있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앞으로 특수전을 어떻게 발전시킬까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그런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많이 이야기하는 게 대부분 뭐 4차 산업혁명, AI, 유무인 복합체계 다 막 첨단 과학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을 운영하는 건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특수전 병력들의 수준은 결코 낮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려면 그들에게 재량권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그들을 지원해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튼튼한 국방 안보를 가질 수 있느냐가 거기에 걸려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 전 뉴스에서요. 우리나라 H사가 보유한 로봇가 인간에게 던져줄 도구를 들고 장애물을 건너서 다리를 놓고 가서 우리 인간에게 여기 있어요 하고 던져주는 그런 영상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만약 그 기술에 그 로봇가 손에 총을 들고 있었다면 이라는 끔찍한 상상도 사실은 해본 적이 있거든요. 하지만 걱정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앞서 나가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요.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기원하면서 다음 이 시간 좀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